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원래 사귀던 여자친구와는 바람으로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그녀를 처음 봤을 때 풍경은 선명하네요. 단아한 단발머리에 백옥같이 하얀 피부에 청순한 이목구비들이 상당히 잘 조화되어 있어 누가 봐도 예쁘다고 할 만한 미인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이 그녀를 직원들 앞에 소개시켜줄 때 남자들의 표정이 상당히 가관이더군요. 모두 그녀를 보고 넋놓고 바라보고 있거나 음흉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첫날이 끝나고 평소에는 술자리에는 귀찮다고 가지도 않던 녀석들도 신입도 술자리에 간다고 하니 모두들 참가하더군요. 그녀 옆에는 엄청나게 많은 남자 녀석들이 있더군요. 한 잔 더 하자부터 시작해서 남자친구는 있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빗발쳤습니다. 그녀는 사적인 것에는 그냥 피하면서 적당히 얼버무리기만 할 뿐 그냥 수줍게 웃고 넘기더라고요. 수줍음도 상당히 많은 성격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찝쩍대는 남자들과 달리 그냥 조용히 술이나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녀가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녀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단순히 제 기우겠지 하고 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술자리 끝나고 이제 모두들 집에 각각 뿔뿔이 찢어지는 시점에 신입 아영 씨한테 과장님이 계속 같이 가자 그러더군요. 아영 씨는 웃으며 죄송하다고 거절하며 자신은 지하철을 타고 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몇 번을 끈질기게 말하던 대리님도 아영 씨의 생각이 바뀔 기미가 안 보이자 그냥 쯧 이러며 혼자서 차를 타더군요. 뭐 솔직히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별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저도 차를 탔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똑똑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유리창을 보니 의외의 인물이 있더군요. 바로 아영 씨였습니다. 제가 의아함을 느끼며 봤는데 그녀가 그러더군요. 혹시 홍대 가시냐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활짝 웃으며 저도 홍대 쪽인데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이러더군요.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냥 대리님이 태워주신다고 했을 때 타고 가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지. 아니 굳이 대리님이 아니라도 아영 씨를 집에 데려다 줄 만한 남자들은 넘칠 텐데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좀 애매하더군요. 같은 직장 동료니까요. 아영 씨는 웃으며 제 차에 올라타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아영 씨가 먼저 말하시더라고요. 어쩐지 대리님은 조금 특별해 보인다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다른 남자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고 그 모습이 흥미가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영 씨는 그런 모습마저 다른 남자들이랑 달라 보인다면서 상당히 흥미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정말 취향이 특이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딱히 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 저는 회사 업무로 너무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아영 씨가 조금 달라진 것이 느껴지더군요. 회사에서 저를 보면 먼저 다가와서 생글생글 인사를 하고 점심 같이 먹지 않을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도 아영 씨가 혹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호의와 호감은 명백히 구분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영 씨가 저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은 엄연히 말하면 호기심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저라는 남자가 특이해서 잠깐 관심이 가는 것뿐 호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예전에 이런 착각들을 엄청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호의를 호감으로 착각해서 고백했다가 서로 어색한 사이가 되고 많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이를 회사 내부에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날은 저희 회사 모두가 회식하는 자리였습니다. 막년의 자리여서 사람도 엄청 많았고 술도 엄청 많이 먹었었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취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마침 회식 자리에서 아영 씨는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아영 씨가 대뜸 그러더군요. 자기 조금 취한 것 같으니까 잠시만 기대겠다고. 그리고 나서 제 어깨에 기대는데 어찌나 냄새가 좋던지 그뿐 아니라 촉감도 너무나도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뭐 취해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영 씨가 대뜸 그러더군요. 밖에 잠깐 바람 쐬러 나갈 건데 같이 가면 안 되냐고. 그냥 혼자 가기에는 여자 혼자서 무섭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많은데 왜 굳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지요. 그래도 착각은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아영 씨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영 씨와 같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아영 씨가 대뜸 혀 짧은 소리를 내면서 그러더군요. 자기 집까지 데려다 주면 안 되냐고 저 술자리에 돌아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술만 봐도 구역질 나올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어 저는 아영 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영 씨를 차에 태우고 내비를 찍으라고 했는데 아영 씨는 계속 몰라 이런 혀 짧은 소리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은근히 제 어깨에 기대면서 스킨십을 하는데 정말 참기가 힘들더군요. 그러면서 아영 씨가 대뜸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대리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는 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야 저는 연애 경험이 엄청나게 적어서 여자가 저런 말 하는 의도를 몰랐거든요. 제가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자 아영 씨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하시더군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하는데 그렇게 목석 같은 남자는 처음 본다고 대리님은 정말 바보 같으니까 한 번만 제대로 말한다고 하더군요. 아영 씨는 제게 얼굴을 가까이 붙이고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저를 좋게 보는데 대리님은 어떻게 저를 생각하냐고. 머리가 마치 굳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아여 씨가 씩 웃으면서 제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은근히 자기 어깨 선을 내리더군요. 그러면서 대리님, 저랑 사귀면 저 가질 수 있는데 어떠세요? 라면서 눈길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어찌나 섹시하던지. 아영 씨가 이런 사람인 줄을 정말 몰랐는데 그런 면이 있더군요. 평소에 성욕이 엄청나게 없던 저도 불끈불끈해질 정도 너무나도 강렬한 도발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쉬워 보이기 싫어서 맞받아쳤죠. 나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러자 아영 씨가 픽 웃으며 말하더군요. 오히려 대리님이야말로 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버려질 준비나 하라면서 씩 웃으면서 저한테 다가오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그 뒤로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모텔에서 일어난 기억뿐.
일어났을 때 아영 씨가 씩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너무 만족스러웠다고 정식으로 사귀자고요. 저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가 저랑 사귀자고 하는데 어떤 미친 남자가 거절하겠습니까? 그 뒤로 아영 씨와 저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에서는 비밀로 하기로 했죠. 그야 소문나서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그 뒤로 정말 틈만 나면 앉아서 같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끝날 때마다 아영 씨는 너무 만족스러웠다면서 이 관계를 꼭 끝까지 이어가자고 하더군요. 어쩌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들키게 되었고 두 분류로 정확하게 나뉘어졌습니다. 아영 씨 같은 미인을 얻어서 질투하는 부류, 혹은 아영 씨와 그런 관계를 가진 걸 축하해주면서 부러워해준 부류요. 어떤 사람들이든 아영 씨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 괜히 제 어깨도 으쓱해지거든요.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저에게 그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요.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날이 오더군요.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물건이 반응을 하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아영 씨는 괜찮다면서 내가 노력해 볼게 라고 하더니 이후로 점점 실망하는 눈치를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그래도 설마 함께한 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헤어지겠냐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결국 아영 씨의 입에서 이제 그만하자 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매달렸습니다. 내 물건이 작동을 안 해서 그런 거냐고. 아영 씨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자기가 성욕에 미친 여자인 줄 아냐면서 되려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 대체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건지 묻자 그냥 사랑이 식는 것에 이유가 있냐고 그냥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엄청 매달렸습니다. 회사에서 봐도 내가 더 노력해 볼 테니까 제발 다시 만나자고 했죠. 그래도 아영 씨는 매몰차게 거절하더군요. 오빠 진짜 추하게 왜 이래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까기더라고요. 제가 남자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해서 헤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엄청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단순히 아영 씨에게 질린 거겠지 싶어서 다른 여성들을 만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 스킬이 더 발전한다면 아영 씨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여자들을 만나보아도 제 물건은 전혀 반응하지 않더군요. 그걸 술자리에서 친구들한테 털어놓자 친구 녀석들이 그러더군요. 자기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 비뇨기과를 가고 나선 괜찮아졌다고요. 하지만 왜인지 그 말을 하는 녀석의 웃음이 상당히 음흉하더군요. 무언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가봐서 우선 손해볼 것은 없다고 판단하여 저는 바로 그날 병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데스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문에서 문이 끼익 열리며 가운을 입은 한 명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성을 본 순간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찌나 아름답던지 제가 봤던 어떤 연예인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외모였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을 보자 정말 이상하게도 물건이 조금 꾸물거리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그 의사 선생님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빌었습니다. 제발 저 선생님이 제 진료를 봐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데스크에서 간호사분께서 그러시더군요. 김민호 환자분 3번 방으로 들어가라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3번 방은 바로 제가 봤던 여자 의사 선생님이 들어가셨던 곳이거든요. 저는 기쁜 마음을 간신히 숨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여자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하는데 그 목 부위 정말 어찌나 예쁜지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무슨 일로 왔는지요. 그래서 저는 물건이 도저히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진찰할게요 라고 하며 의사 선생님이 밑으로 시선을 내린 순간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물건은 엄청 빳빳하게 서 있는 상태였거든요. 저도 정말 당황해서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을 못하고 있자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하더군요. 그래도 우선 오셨으니 검사는 하는 게 맞다면서 저에게 종이컵 하나를 건네주시더군요. 제가 그걸 보고 뭐냐고 묻자 의사 선생님께서 여기다가 제 정자들을 놓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편하게 하라면서 5분 뒤에 돌아오겠다고 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반응한 물건을 흔들려고 했으나 귀신같이 그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자 죽더군요. 이전에 있었던 전 여친들을 생각해보면서 하려고 해도 전혀 서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자 다시 문이 열리며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바지가 안 입은 상태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어있던 제 물건이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일어서는 것도 목격하셨죠.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시더니 이내 이해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에게만 반응하는 거군요 하면서 조금 민망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망하여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하면서 저에게 스윽 다가오시는데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너무 향긋한 냄새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시더군요. 이건 어디까지나 진료 차원이니 오해하지 말라면서 그 뒤로 상당히 민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5초도 되지 않아 종이컵이 채워졌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 올려주겠다고 하시면서 먼저 자리를 뜨시더군요. 정말 그 자리에 혼자서 얼마나 멍하니 있었는지 첫 경험도 이렇게 빨리 나오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어서 다음날 병원을 찾아갔지만 그 의사 선생님은 잠깐 기간제로 나오셨던 거라 지금은 없으시다고 하시더군요. 개인 연락처도 보안상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고요. 정말 다시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얻은 것은 있었죠. 바로 그 일을 계기로 아영 씨가 제게 매달리게 된 것이죠. 우연히 회식 자리가 있었고 제가 아영 씨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죠. 아영 씨의 집은 워낙 자주 가서 너무나도 익숙했기에 제가 침대에 아영 씨를 눕히고 나오려는 순간 너무 취했는지 아영 씨가 제게 입을 맞추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제 물건이 반응하지 않자 실망한 눈치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죠. 아영 씨를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자 정말 귀신같이 물건이 빳빳해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아영 씨가 저를 정말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보다 훨씬 잘해졌냐면서 너무 좋았다면서 이러더라고요. 저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영 씨가 엄청 매달리더라고요. 당연하죠.
자기 인생에서 어젯밤처럼 자신을 만족시켜준 남자는 없을 테니까요. 그 뒤로도 회사에서 마주치면 아영 씨는 대놓고 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없는 듯 거절했죠. 아직도 메시지통을 보면 아영 씨가 제발 다시 만나자, 제발 이러는 문자가 가득합니다. 물론 답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요. 그 선생님만 평생 찾으며 살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 위험한 비밀에 빠져버린 한 남자의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아내의 동생, 즉 시누이와 금지된 관계를 맺으며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위험한 유혹. 과연 이들의 선택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편 시작. 나는 39, 결혼 7년 차의 평범한 남자다. 아내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왔고 주위에서는 다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모범적인 남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평온한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곤 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더 이상 설레거나 뜨겁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을 뿐이었다.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아내의 동생, 지연이었다. 지연은 28. 나와는 11살 차이가 나는 아내의 막내 동생이었다. 어릴 때부터 철없고 장난기 많은 모습이 강했던 지연은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저 귀여운 처제일 뿐이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지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날씬한 몸매와 세련된 외모로 어디에 내놔도 눈에 띌 만큼 성숙해졌고 자신감 있는 말투와 행동이 나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지연이 우리 집에 머물게 되면서였다. 지연은 이직을 준비하며 잠시 우리 집에 머물겠다고 했고 아내는 흔쾌히 허락했다. 언니, 내가 잠깐만 신세 좀 질게. 조용히 있다가 나갈게. 나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지만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내 일상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우리 집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거나 가끔 짧은 옷차림으로 내 앞을 지나갈 때면 나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나를 형부라고 부르면서도 가끔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지곤 했다. 형부는 진짜 멋있어요. 언니가 부럽다니까요. 나는 장난으로 받아들이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가끔 진지해 보였다. 아내가 바쁜 날에는 지연과 단둘이 저녁을 먹는 일이 많아졌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와인을 꺼내 들었다. 형부, 한 잔만 해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별 생각 없이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힘들면 언니한테라도 얘기해. 내가 혼자 고민할 일은 없잖아. 그러자 지연은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형부, 가끔 언니가 부러워요. 저도 형부 같은 남자 만나고 싶거든요. 나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이 내 눈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지연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갈 때 문이 살짝 열려있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내가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 느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다. 2박 3일 동안 지연과 나는 단둘이 집에 남겨졌다. 아내가 떠난 첫날 밤, 지연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형부, 언니 없으니까 이상하다. 우리 같이 영화라도 볼래요? 나는 가볍게 승낙했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지연은 내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형부, 나 사실 요즘 너무 외로워요.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그녀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무슨 말이야?
지연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형부는 내 얘기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나는 그 말을 농담처럼 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을 때 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다. 지연의 손길과 떨리는 숨소리가 내 이성을 흔들었고 그녀의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걸 잊어버렸다. 형부, 멈추지 마요. 나 진짜 형부만 믿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침대에서 깨어나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지연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형부, 어제 일 후회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난 후회 안 해요. 형부랑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 후로 우리는 몰래 관계를 이어갔다. 아내가 집에 없을 때나 심지어 잠든 밤에도 몰래 만나 서로를 탐했다. 하지만 나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게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 지연과의 관계는 그날 이후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처음에는 한순간의 실수라고 합리화하려 했지만 우리는 매번 서로를 피하지 못했다. 아내가 퇴근하거나 외출한 틈을 타서 우리는 몰래 만나며 위험한 순간들을 이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은 점점 퍼져만 갔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내게 말했다. 형부,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해요? 나 형부랑 제대로 된 관계가 되고 싶어요. 나는 술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아, 우리 지금 너무 위험한 거 알아? 이 관계 오래 못 간다. 하지만 지연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형부, 난 형부만 사랑해요. 언니랑 나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우린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 며칠 후, 아내는 내게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요즘 지연이 이상하지 않아? 자꾸 나 몰래 무슨 일 있는 것처럼 보여. 나는 당황하며 물을 마셨다. 뭐가 이상해. 그냥 예민해서 그래. 너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아내는 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요즘 둘이 너무 자주 붙어 있는 것 같아. 내 동생이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나는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밤, 지연은 내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다. 형부, 언니가 눈치챈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괜찮아. 조심하면 돼. 조금만 더 조심하자. 하지만 지연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나 진짜 무서워요. 형부가 나랑 끝내면 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내 마음도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아내는 내 핸드폰을 몰래 뒤졌다. 그녀는 지연과 나눈 메시지를 발견하고 나를 추궁했다. 이게 뭐야? 형부, 사랑해요. 나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고. 나는 얼어붙었다. 그냥 장난이야. 둘이 장난친 거라고. 하지만 아내는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장난. 이게 장난이라고? 둘이 무슨 관계야? 말해봐. 나는 끝까지 부정하려 했지만 아내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지연, 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너희 둘 도대체 뭐야? 지연은 울며 고개를 숙였다. 언니, 미안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장내버렸다. 아내는 집을 뛰쳐나갔다. 나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아, 이제 끝났어. 우리 어떡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다. 형부, 나 이제 형부 없으면 안 돼. 나한테서 도망치지 마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내가 널 지킬게.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안에서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아내는 내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내가 내 동생까지 건드릴 줄은 몰랐어. 나는 그녀를 붙잡으며 애원했다. 미안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기회? 넌 이미 다 망쳤어. 내가 내 얼굴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이혼 후 나는 지연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할 줄 알았던 생활은 점점 무너져 갔다. 지연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집착하기 시작했다. 형부, 나한테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죠? 내가 싫어진 거 아니죠?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후회가 점점 더 커져갔다. 어느 날 지연은 내게 말했다. 형부, 나 임신한 것 같아요.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뭐, 확실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했어. 2줄이 나왔어. 나는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다. 이건 너무 심각한 일이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부, 나 이 아이 키울 거예요. 형부가 내 옆에 있어줘야 해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내가 책임질게.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안에서는 더 깊은 불안감과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다. 몇 주 후, 우리는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았다. 지연은 배 속의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형부, 이 아이 지킬 수 있겠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내가 다 지킬게. 하지만 병원을 나서는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연의 임신 소식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나는 그녀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정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지연과 내가 평생 이 관계를 감출 수 있을까? 하지만 지연의 눈물과 불안한 표정을 볼 때마다 나는 그녀를 놓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은 점점 더 나를 의지하게 되었다. 형부, 나 요즘 너무 불안해요. 사람들이 우리 관계 알아차리면 어쩌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우리는 몰래 병원을 다니며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았다. 지연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걸 기뻐했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형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진짜 가족처럼 살 수 있겠죠?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우리 행복하게 살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나를 찾아왔다. 잘 지내? 지연이랑은 행복해 보여?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동생까지 건드리고 이제는 아이까지 가졌다고 들었어. 대단하다, 정말.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 나도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아내는 날 비웃으며 말했다. 후회. 이제 와서 너희 둘 정말 끝까지 가볼 생각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지연과의 관계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연은 나에게 의지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형부, 나 요즘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혹시 언니가 우리한테 무슨 일 벌이는 거 아니죠? 나는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우리만 생각하자. 하지만 지연은 점점 더 예민해져 갔다. 어느 날 밤, 지연은 나에게 폭발했다. 형부, 솔직히 말해요. 나랑 이 아이 책임질 자신 있어요?
아니면 언니한테 돌아갈 생각이에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그만해. 난 너랑 이 아이만 생각할 거야. 하지만 지연은 울며 말했다. 형부, 나는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나 진짜 무서워요.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다독였지만 내 안에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관계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임신으로 인해 점점 더 불안해했고 나는 그런 그녀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형부, 나 너무 불안해요. 나 혼자 아이 키울 수 있을까봐 무서워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내가 있잖아. 너랑 아이 다 책임질게.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에 늦게 들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지연이 울면서 소리쳤다. 형부, 어디 갔었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왜 늦게 와요? 나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회식이 있었어. 왜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지연은 더 크게 울며 말했다. 예민해. 나 요즘 얼마나 무섭고 불안한데 형부는 그걸 몰라요? 나랑 아이는 형부밖에 없다고요. 나는 지친 얼굴로 말했다. 제발 좀 그만해. 나도 힘들어. 그 순간 지연은 배를 감싸며 주저앉았다. 형부,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나는 놀라서 그녀를 부축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지연의 상태를 살피더니 말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나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절대 너랑 아이 놓치지 않을 거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부, 나 이 아이 꼭 지키고 싶어요. 제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도 우리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지연은 나에게 더 집착하게 되었고 나는 점점 그녀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어느 날 지연은 나에게 말했다. 형부, 우리 여기서 도망치자. 사람들이 우리 관계 알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나는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안정되면 다른 곳으로 가자. 하지만 그 말조차 스스로 믿기 어려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었다. 지연은 점점 더 불안해하며 나를 의심했고 나는 그런 그녀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결국 나는 지연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지연아, 우리 이러다 둘 다 망가질 것 같아. 이 관계 이제 그만하자.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형부, 나 어떻게 해요? 아이는요? 나 진짜 혼자서 키우라고요? 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은 집을 떠났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지연이 떠난 뒤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집안 곳곳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내 곁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한 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나 아직 널 포기 못해. 하지만 지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의 번호로 문자를 남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아내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너 지금 잘 지내는 거 맞아? 지연이는 괜찮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조소가 섞여 있었다. 지연이 임신했다며?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넌 이미 망가진 사람이잖아.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선택한 결과야. 행복하게 살아. 아니,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내의 마지막 말은 마치 저주처럼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지연의 집 앞을 찾아갔다. 노크를 했지만 지연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부모님이 나를 찾아왔다. 너 같은 놈을 어떻게 믿고 우리 딸을 맡기겠어. 이 아이 너한테는 절대 안 보여줄 거야. 나는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그들은 단호했다. 지연이 이미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했어. 넌 그냥 조용히 꺼져.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지연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이는 새로운 아버지와 함께 키우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집 안에 남아있는 지연의 흔적들은 나를 괴롭혔다. 그녀와 함께 보낸 밤, 그녀의 손길과 속삭임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형부, 나랑 평생 함께 있어줘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아내와 이혼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지연마저 떠나갔다. 그녀의 아이가 내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나를 더 깊은 후회에 빠뜨렸다. 어느 날 나는 지연과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그녀는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를 본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너는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부도 아니, 오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떠났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들은 여전히 내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나는 그날 밤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제발 알려주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사연자님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놀랍게도 시청자분들 중 99.8%가 구독을 하지 않고 시청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자극적이고 몰입감 있는 사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만약 사연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하지 못한 말, 여기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벽이 얇아서 너무 크게 소리 내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제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싸 쥐자 더 이상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술 기운과 함께 치솟는 감각, 그리고 몇 달간 쌓였던 외로움이 뒤섞여 저를 훅 밀어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안았지만 어느새 저희는 좁은 침대 위에서 몸을 겹쳤습니다. 그녀의 체구는 작았지만 의외로 손끝과 허리 동작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에 누군가가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각자 입술을 앙다물거나 숨을 삼키며 소리를 최대한 억눌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더 깊이 느끼고 싶어 하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와 함께 창업하여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믿었던 그 친구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갔고 결국 저는 5억 원을 비롯해 무거운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회사 운영에만 집중하느라 재무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이 큰 화근이었죠. 투자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회사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말 그대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년 넘게 만나온 여자친구도 저를 떠났습니다. 한때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지만 사업이 무너지고 빚더미에 앉은 저를 보고 안정적인 사람이 좋다라는 이유로 등을 돌렸습니다.
사실 그녀를 붙잡아도 소용없었겠지요.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을 제 마음만으로 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걸 잃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전셋집은커녕 당장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돈도 없어 선택지는 고시텔 뿐이었습니다. 시설이 좋을 리 없었지만 공용주방과 세탁실이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방음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일하느라 낮에는 거의 집에 없었고 밤에는 잠만 자면 될 거라 여기며 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2층은 남녀 혼용층, 3층은 남성 전용, 4층은 여성 전용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남성 전용은 이미 방이 다 차서 할 수 없이 2층 방을 얻었습니다. 사실 제게 그건 사치스러운 고민이었어요. 일단 발등에 부린 빚을 갚기 위해 빨리 수입이 필요했고 운 좋게도 이전 경력을 살려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으니까요. 문제는 고시텔 방음이 기대 이상으로 안 좋았다는 점입니다. 자려고 누우면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적나라하게 전달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각자 스트레스를 푸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들리는 야동 소리와 때로는 혼자 푸는 듯한 숨소리, 그리고 여성의 쉬는 비슷한 소리가 밤마다 이어지자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에는 도대체 누가 살길래 저렇게 대담하게 소리를 낼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고, 그러다 복도에서 실제로 마주쳤을 때 그 여자가 짧고 아담한 체구지만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진 40대 초반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복도에서 그녀와 딱 마주쳤고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그냥 가볍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저도 여러모로 사정이 좋지 않아 누군가와 친해지려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을 사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계산대에서 뒤를 돌아보니 낯익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날카롭지 않은 부드러운 눈매와 수수한 옷차림이 이미 한두 번 마주친 그 여자라는 걸 짐작하게 했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따마시고 있었는데 그녀가 무심히 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사세요? 못 보던 분인데 낯선 이에게 먼저 말을 걸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저는 살짝 놀랐지만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2층에서 지냅니다.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렇군요. 저는 1년 넘게 여기 살아서 새로 오신 분들 보면 반가워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로 구직 중이라는 이야기, 서울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이야기, 고시텔 생활의 답답함 같은 것들을 꺼냈고 저도 얼핏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창업 실패와 막대한 빚 이야기를 세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직전에 사업을 접고 이제 회사에 다닌다 정도는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드시겠네요라며 공감해줄 뿐이었습니다. 맥주를 두어 캔씩 마시다 보니 어느덧 술 기운이 올라왔고 서로 웃음기 있는 얼굴로 잡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가볍게 제안했습니다. 방에서 마저 마실래요? 여기서 마시다 보면 왠지 사람들 시선도 좀 신경 쓰이고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적당히 취기도 올랐고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더 나누는 게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실 전 여자친구와의 일 이후로 여성을 깊게 만나본 적도 없었고 마음이 가벼워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날은 묘하게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싶기도 하고 그냥 가서 조금 더 수다나 떨다 나오면 되겠지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방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작은 책상 위엔 화장품과 수첩, 볼펜 등이 정돈돼 있었고 침대는 벽 한쪽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공간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 의자도 제대로 놓일 자리가 없어 침대가 사실상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이불을 정리하며 제가 앉을 자리를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어깨를 톡톡 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쪽은 짐이 좀 있어서. 저는 침대에 모서리에 살짝 걸터 앉았습니다. 그녀도 침대 한 귀퉁이에 기대 앉아 맥주 캔을 다시 땄습니다. 좁은 방 특유의 공기와 희미한 조명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의외로 그녀가 편안한 표정을 지어주니 저 역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술을 몇 모금 더 마신 뒤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했습니다. 저 요즘 정말 외로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녀는 한 박자도 쉬지 않고 제 어깨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자연스럽게 팔을 스치며 제게 기대왔습니다. 살짝 깜짝 놀랐지만 이미 그녀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신없는 나날 속에서 누군가의 체온을 느낀 게 너무 오랜만이기도 했고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벽이 얇아서 너무 크게 소리내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제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싸쥐자 더 이상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술 기운과 함께 치솟는 감각, 그리고 몇 달간 쌓였던 외로움이 뒤섞여 저를 훅 밀어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안았지만 어느새 저희는 좁은 침대 위에서 몸을 겹쳤습니다. 그녀의 체구는 작았지만 의외로 손끝과 허리 동작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에 누군가가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각자 입술을 앙다물거나 숨을 삼키며 소리를 최대한 억눌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더 깊이 느끼고 싶어하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바쁘게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그녀는 가슴 근처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모습에 민망해하면서도 점점 눈길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옷이 구겨지고 서로의 체온이 뒤섞이면서 억눌린 신음이 가끔 새어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둘 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숨소리를 죽였죠. 누가 복도를 지날지 모르니까요. 다음 날 어색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서로 대면했을 때는 어제 별일 없었죠. 정도의 농담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먼저 쿨하게 웃으며 조용히 나오느라 힘들었을 텐데라는 농담을 건넸고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진 않았어도 그녀가 오늘 잠깐 올래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저는 기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말이면 밖에서 데이트 비슷하게 영화도 보고 근처 맛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은 못 갔지만 작은 분식집이나 라멘집에서 웃으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고시텔에 살기에 술을 조금 마셔도 택시비나 이동 걱정이 없는 점이 편리했습니다. 고시텔 복도나 공용 주방에서 마주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갔지만 밤에 방으로 가면 서로를 갈망하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가끔은 제 방으로도 초대했지만 구조는 똑같이 좁았고 그녀가 말하길 내 방보다 너희 방이 더 좁은 느낌이야라며 살짝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한 번 결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없고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해 자연스럽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다시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고 싶어 올라왔는데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려서 1년 넘게 고시텔 생활을 해온 거였죠. 저 역시 제 사정을 어느 정도 털어놓았습니다. 창업 실패로 인한 빚 얘기를 전부 말하진 않았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 정도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리액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들 힘들 때가 있죠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관계는 섹스 파트너 이상, 이하도 아닌 미묘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교감에서 오는 편안함과 서로를 향한 약간의 호감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서로 미래를 약속하거나 감정적으로 깊이 얽히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육체적인 교감 자체는 강렬했고 서로에게 힐링이 되기도 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엔 팀장님이 이번 평가가 괜찮았다며 제 급여 인상을 살짝 시사했습니다. 당장 큰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회사에서 제가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기뻤습니다. 그날은 기분이 좋아 그녀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오늘 내가 저녁 살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녀는 좋아요 라고 답했고 우리는 둘 다 기분 좋게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사실 제 형편에는 사치였지만 한 번쯤 마음껏 먹고 싶었습니다. 그녀도 이렇게 먹어도 돼? 라며 살짝 걱정했지만 이내 맛있게 먹으며 이런 것도 오랜만이네 하고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가 어떻게 미래를 꿈꾸는지에 대해 오랜만에 진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녀는 마침 면접을 하나 봤는데 느낌이 좋다고 했고 저는 꼭 합격할 거야 라며 응원했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 고시텔로 돌아와 제 방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가 조금 더 특별해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뜨겁게 안겼습니다. 그녀가 제 목에 팔을 두르고 더 가까이 파고들 때마다 제 심장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땀이 뒤섞이고 숨이 가빠도 그 순간만큼은 어떤 잡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고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여기 있을 거예요. 응. 갑자기 왜? 지방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가족도 거기에 계시고 더 이상 서울에서 버티기가 힘들기도 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해요. 순간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당연히 언젠가 헤어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들으니 당혹스럽고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편으론 잘됐다며 축하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더 미안해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말 우리는 평소처럼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뭔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서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피부를 맞댈 때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애틋했습니다. 소리 내도 괜찮을까? 그녀가 농담처럼 물었지만 실제로는 병 넘어 누가 듣든 상관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밤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긴 시간을 서로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서 몸을 포갤 때마다 그녀가 자주 숨을 삼키듯이 신음을 억눌렀고 저는 그런 그녀를 조심스레 달래며 조금 더 부드럽게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숨소리가 교차하고 어느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가운데 저희는 마치 처음 만나듯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그동안 익숙해진 포옹임에도 마지막이라는 묘한 긴장감이 더해져서인지 모든 감각이 선명했습니다. 끝난 뒤에도 한동안 꼭 끌어안은 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댔을 때 밖에서 복도를 지나는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아득했습니다. 우리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기자.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그녀 또한 단호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그녀는 간단한 짐을 싸서 고시텔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복도에서 낯선 남자가 그녀의 빈 방을 둘러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곳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각자 사정이 있으면 훌쩍 떠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는 곳. 저 역시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나야 하지만 빈 문제가 아직 남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좀 더 버텨야 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후 밤에 혼자 방에 누워 있을 때면 문득 핸드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늘 잠깐 올래요? 라고 묻던 그녀의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공허함이 밀려왔지만 저도 이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3개월은 제게 무너져 있던 삶 속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후에도 사람의 체온과 위로가 어떤 힘이 되는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한 번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그 따스함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고시텔을 떠난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한동안은 일에만 매달리며 지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장님이나 팀장님이 조금씩 더 제 의견을 존중해 주기 시작했고 저 역시 이대로 버티면 언젠가 빚을 다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돈이 부족해 이사를 하지 못했고 당장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빚 이자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고시텔을 벗어날 형편이 되려면 아직 멀었죠. 그렇게 3개월 정도를 혼자 지내면서 적막한 방 안에서 지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퇴근하면 간단히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좁은 침대 위에 누워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곱씹는 생활. 마음 한편에선 다시 누군가와 교감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희미하게 자리했지만 돈과 여유가 없으니 애초에 어떻게 접근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시텔 건물은 5층 규모였고 1층에는 편의점과 부동산, 작은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빨래줄이 여러 개 늘어서 있었고 공간이 조금 여유로워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고시텔 복도나 방 안에 담배 연기가 남으면 꿉꿉해서 가능하면 옥상에 나가 피우곤 했죠. 어느 날 퇴근하고 방에서 잠시 쉬다가 뭔가 답답해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건조대에는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 제 뺨을 스치더군요. 가벼운 담배 한 대를 물고 있자니 문득 뒤쪽 계단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낯선 여성이 빨래를 거들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성은 키가 160 정도 조금 넘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노란 갈색 톤으로 살짝 염색한 파마머리에 약간 눈에 띄는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의는 살짝 몸에 달라붙어 그녀의 곡선을 드러내는데 살이 적당히 올라있는 통통한 체형이 무척 건강해 보였습니다. 화장도 제법 진하게 되어 있었는데 눈매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 꽤 매력적이었죠. 저는 담배를 들고 멋쩍게 서 있었고 그녀는 빨래를 거둔 뒤 바로 내려가는 듯 하더니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며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기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약간은 경상도 사투리처럼 들리는 말투였는데 부드럽고 귀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라이터를 건네주며 자연스럽게 웃음 지었습니다. 아, 네, 여기요. 그녀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들이켜더니 살짝 인상을 쓰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네요. 2층에 사세요, 혹시? 그녀가 먼저 물었고 저도 대답하듯 덧붙였습니다. 네, 2층에 사실 여기서 몇 달째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 바빠서 옥상에서 잘 못 뵀나 봐요. 그녀는 담배 연기를 한참 뿜고 나서야 새로 이사 왔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제 이사 온 지 일주일 정도 되었어요. 원래 다른 데 살았는데 여기 환경이 좀 더 좋고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근데 월세가 약간 비싸긴 해도 뭐 그만큼 값어치는 하겠죠. 그녀의 말끝에서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지긴 했지만 저는 처음 본 사람이라 깊이 묻진 않았습니다. 대화는 가벼운 인사 정도로 끝났고 그녀는 옷가지를 겨드랑이에 낀 채 담배를 끝까지 피우고 내려갔습니다. 한참 뒤에 저도 담배를 비벼 끄고 방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퇴근 시간이 되면 은근히 옥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일정이 허락하는 날이면 방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 한 대를 물곤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 역시 꽤 자주 옥상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저보다 먼저 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다시피 서 있으면 곧 나타났습니다. 고시텔에서 담배 피우는 몇몇 사람들도 자주 옥상에 모이고 있었죠. 때로는 서너 명이 둘러서서 잡담을 나누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그녀를 힐끔거리며 혹은 그녀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곤 했습니다. 그녀는 사투리 억양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곤조곤 귀여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점차 친밀감을 쌓아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서로의 취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무슨 일 있었냐는 식으로 간단한 하루 일과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말주변이 좋은 편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녀와 길게 대화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자주 마주치다 보니 어색함이 줄어들었고 어느 날부터는 자연스럽게 오늘 저녁은 뭘 드셨냐라든지 회사 생활 어떠냐라는 질문을 주고받으며 농담을 건넬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마음 한편에서 점점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그녀는 제게 조금 누나 같지만 외모도 꽤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살집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었지만 부드럽게 라인이 드러나는 체형이었고 진한 화장과 약간 야시시한 옷차림이 은근히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번 옷을 수거하러 옥상에 나왔을 땐 레이스 달린 잠옷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여성스러운 매력이 굉장히 강하구나 하고 감탄한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막상 대화를 해보면 의외로 수탈하고 가끔씩 저를 놀리듯 키는 크시네요. 한 180 넘죠? 하는 질문도 던지고는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키는 좀 크긴 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어서라고 답하곤 했죠. 그렇게 서서히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 번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 비싼 곳에 데려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근처 분식집이나 저렴한 식당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간단히 밥이라도 하시죠라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망설이다가 오케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종종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처 김치찌개집이나 간단한 파스타 가게 같은 곳이었죠. 그러면서 조금씩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도 뭔가 복잡한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단번에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살던 곳에서 뭔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인근 이 고시텔로 옮겨왔다는 이야기를 슬쩍 내비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주말 저녁엔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썸 비슷한 감정이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고백하지는 않았죠.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고 옥상이나 가끔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아가는 정도였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먼저 내 방에서 맥주 한 캔 더 할래요? 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고시텔 방이 워낙 좁고 방음이 안 되다 보니 누군가를 초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날은 분위기도 괜찮았고 그녀가 그래요. 잠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여성 전용층에 있는 그녀 방은 남성이 들어가기 까다로운 점도 있었고 제가 2층이라 바로 데려가기도 편했죠. 제 방은 여느 고시텔 방과 비슷했습니다. 간단한 책상, 작은 옷장 겸 수납장, 침대 하나, 작고 낡은 냉장고, 안에는 물과 몇 개의 캔 맥주, 그리고 도시락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제 방에 들어오자 약간 민망해하며 웃어 보였는데 저 또한 좀 좁죠? 라며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모서리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한 모금씩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실히 자각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녀도 약간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고 저 역시 마음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그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조그만 침대 위에서 살짝 엉켜 앉은 채 가만히 그녀의 체온을 느꼈죠. 첫 키스는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혹은 이미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녀가 먼저 다가와 제 입술에 살짝 닿았고 저도 그 흐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몸을 섞었습니다. 좁은 방이라 움직이기도 쉽지 않았지만 서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서툴게 상대를 탐색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스며든 옷과 진한 화장 냄새 그리고 가슴이 살짝 닿을 때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이 묘하게 스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옆방에 고스란히 들릴 테니 우리는 숨소리를 가능한 한 죽이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가 작은 신음을 삼키면서도 한 손으로 입을 막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저 역시 달아오르는 몸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허리를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번이고 억눌린 숨소리를 나누면서 둘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정신 한편에는 이런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 순간에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습니다. 가난하고 답답한 고시텔 생활 속에서도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는 온기가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그 뒤로 우리 관계는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동안은 주말마다 밖에서 만나 같이 밥을 먹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캔맥주를 마시다가 제 방으로 들어오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뜬금없이 옥상에서 한번 해볼래? 라고 농담 섞인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는 사람들 잘 안 올라올 늦은 밤이라면 괜찮을지도 몰라라며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 옥상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라 위험천만하지만 동시에 스릴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호기심이 이겨 늦은 시간에 몰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그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저희는 구석진 곳을 찾아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주변 조명이 밝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혹시나 발소리가 나면 금방 들킬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손은 입을 막았으며 작은 소리를 죽이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숨죽인 채 바지를 조금 내려 매만졌죠. 둘 다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와 뜨거운 체온이 뒤섞였고 그녀는 작게 신음을 흘리다가도 살살 소리 나면 어떡해라며 애원조로 말했습니다. 저도 긴장했지만 이상하게 짜릿한 쾌감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를 붙잡고 몸을 밀착할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고 귀에는 주변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
제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위험하면서도 자극적이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6개월 넘게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고시텔 방 안에서, 때로는 옥상에서, 때로는 밖에서 가볍게 술 한잔하며 웃고 떠들며 보냈죠. 그동안 저는 점점 그녀가 궁금해졌고 자연스레 사정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었고 8살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선천적으로 병이 있어 큰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이 들 텐데 간호나 재활치료 등 앞으로도 뒷바라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양육비 정도는 보내지만 딸의 추가적인 수술비나 치료비에는 그 이상은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원래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어떻게든 큰 돈을 마련해야 했고 일반적인 직장으로는 택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키스방에서 일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았고 돈을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함께 그녀는 고시텔을 떠났습니다. 키스방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런 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미안하지만 연락 자주 못할 것 같아라는 말을 남기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한 뒤로는 거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허탈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와의 6개월 동안 느꼈던 애틋함, 위험한 장소에서의 뜨거운 기억, 그리고 적어도 서로 괴로울 때 의지했던 추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죠. 그러나 달리 붙잡을 명분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대충 짐작이 갔고 저 역시 빚에 허덕이는 처지라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힘은 없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혹은 좀 더 여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더라면 그녀도 다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그저 가정일 뿐이었죠. 저는 결국 그녀가 떠난 뒤 다시금 고시텔의 좁은 방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도 예전처럼 기다릴 사람은 없었고 담배 연기만 공허하게 퍼져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녀와의 추억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방 한 구석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에 실려 언젠가 아련하게 다시 떠오르겠죠.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 혼자 담배를 물고 있으면 가끔 그녀의 사투리 섞인 말투가 귓전에 울릴 듯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애틋함, 스릴, 그리고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올 것 같습니다. 저는 고시텔에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이곳에 방을 얻었을 때는 설마 내가 여기서 오래 지내겠어 하고 생각했지만 막상 빚을 갚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어느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이 고시텔에는 제게 특별한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40대 초반 여성과의 짧은 인연부터 30대 중반 여인과의 위험하고 짜릿했던 만남까지 여기서 겪은 일들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장면들로 남아있지요. 그런데 정작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만남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맺은 인연이었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난 바로 그날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는 계속 비탄감을 위해 돈을 쌓아야 했습니다. 예전에 창업 경험이 있다 보니 회사를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팀장과 사장에게 제시했는데 그만 그 공을 전부 팀장이 가로채다시피 해버렸습니다. 물론 사장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회사 운영을 위해 선뜻 나서서 팀장의 행태를 제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열정을 갖고 일하기가 어려워졌고 다른 기회를 모색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경쟁사 쪽에서 저에게 투자 제안을 해왔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쪽 사장과 손잡고 직접 새 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개발과 업무를 담당하며 제대로 먹고 자는 시간도 부족했어요. 고시텔 방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바쁘다 보니 당연히 이성 문제에는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고시텔에서 몇몇 사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눌 때는 있었지만 깊은 관계로 이어질 여유는 도무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일들도 워낙 파란만장해서 당분간은 연애는 사치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고시텔에 입주한 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직 넉넉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회사가 조금씩 궤도에 올라가는 게 보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시텔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시텔에는 좋은 추억도 많았지만 결국 좁은 공간에서 오래 지내면 사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사생활이 사실상 없는 환경,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 공동 세탁실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들, 모든 것이 꽤나 숨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왔는데 입을 옷이 다 떨어져서 급히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때마침 여유가 있는 밤이라 이 시간이라면 빨래방도 한적하겠지 하고 방에서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섰습니다. 고시텔 내부에 마련된 세탁실은 여러 대의 세탁기가 있어 동시에 빨래를 돌릴 수 있어 편했지요. 그런데 세탁실 입구 쪽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한 여성과 제대로 부딪혀 버렸습니다. 제가 서둘러 들어가려던 찰나 그녀가 문을 나서던 순간이었죠. 순간적으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저와 그녀의 빨래 바구니가 동시에 바닥에 떨어지면서 옷들이 뒤엉켜 버렸습니다. 깍! 여성이 비명을 질렀고 저는 얼결에 죄송합니다를 외치며 바닥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을 내려다보니 제 빨래 속에는 쌓아둔 땀에 전날 입었던 양말, 속옷 등이 섞여 있었고 그녀 쪽의 바구니에는 이미 세탁을 마친 옷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는 꽤나 과감한 디자인의 속옷들도 보였습니다. 뒤섞인 옷들을 고자 저는 순간 당황했고 그녀 역시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아, 어떡해요. 다 빨아놓은 건데. 그녀가 바닥에 흩어진 속옷을 거두며 난감해했는데 사실 서로 조심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상황이었지요. 저는 얼른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네요. 이거 다시 빨아야 할 텐데. 그녀는 허둥지둥 옷들을 바구니에 다시 담으면서 아니에요. 저도 휴대폰 보느라 앞을 못 봤어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녀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0대 초중반 정도로 보이는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화장기가 거의 없는 얼굴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맑고 순수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긴 생머리가 흐트러져 있었는데 집에서 편하게 입은 듯한 잠옷 차림이라 그런지 더욱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키는 170cm가 조금 안 되어 보였는데 길쭉한 팔다리와 은근한 볼륨감이 잠옷 밖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사과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책임이 있다며 말했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서로 주워 담다 보니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지만 어찌됐든 빨래실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세탁기가 여러 대 있었기에 그녀는 이미 세탁을 끝낸 옷들을 다시 헹굼하는 쪽으로, 저는 아예 새로 빨래를 돌리는 쪽으로 각자 기계를 잡았습니다. 빨래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3040분 정도 시간이 비는데 저는 그냥 방으로 돌아가 있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게 헤어지기 싫어. 괜히 어디서 공부하세요? 혹시 학생이신가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네,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곧 졸업 예정인데 요즘 준비할 게 많아서 밤낮 없이 바쁘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창업과 회사 일을 병행했던 시절 이야기를 살짝 꺼냈습니다. 그녀가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생각보다 제 분야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전공하는 세부 분야가 제가 새로 설립한 회사의 사업, 아이템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만으로도 한동안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빨래 끝나는 줄도 모르겠네요. 그녀가 희쭉 웃으며 세탁기가 몇 분 뒤에 멈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도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간 걸 깨닫고 아, 네, 그러네요. 하며 웃었죠. 그렇게 옷들을 꺼내어 건조기로 옮기면서도 계속 이야기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논문을 쓰고 있는지,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직장에 취직할 계획인지 등등. 늦은 밤이라 세탁실에는 우리 둘뿐이었고 문득 이 시간이 너무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좁은 고시텔에서 설렘을 느끼게 된 셈이지요. 결국 건조까지 끝난 뒤 바구니에 옷들을 담고 일어서서야 서로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하는 인사와 함께 저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여쭤봤고
그녀도 주저없이 적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 보냈어요? 라든지 논문 준비는 잘 되어 가세요. 같은 가벼운 안부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제가 알고 있는 업계 동향이나 취업 관련 팁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녀 역시 호기심이 많았는지 제 창업 아이디어나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해 궁금해했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말에 만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자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돈이 많지 않았기에 근처 저렴한 음식점을 주로 찾았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 신분이니 본인도 사치할 상황이 아니라며 같이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먹거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빨리 가까워졌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몇몇 여성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꾸밈이 별로 없고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민도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아는 타입이었습니다. 동시에 학문적 열정이 강해 대화할 때마다 제가 몰랐던 지식이나 시각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서 저는 고시텔 복도에서도 그녀를 자주 마주쳤습니다. 주말에 같이 코인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때론 근처 공원 벤치에서 맥주 캔을 까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제가 먼저 사실 좋아한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반쯤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입술이 닿고 난 뒤였지만요. 그날은 그녀가 논문 자료를 찾느라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었고 저는 그 근처에서 미리 기다렸다가 밥을 먹고 함께 고시텔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에 서로 손을 잡았고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침묵이 흐르더니 제가 먼저 그녀의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나 사실 너 좋아해. 문장을 다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실 그랬어요. 그리고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좁은 고시텔 방 안,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며 조심스레 포옹했지만 점점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가슴속 설렘이 격해지면서 깊이 끌어안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여러 만남을 경험했어도 이렇게 풋풋하면서도 동시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기분은 오랜만이었어요. 벽이 얇은 고시텔이라 큰 소리는 낼 수 없었지만 그녀가 숨을 삼키듯 억눌린 신음을 흘리는 순간 저 역시 숨죽이며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요. 그녀가 수줍게 속삭였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침대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침대 위였지만 둘 다 체구가 크지 않아서인지 어찌어찌 몸을 겹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차근차근 탐색하고 확인했습니다. 한동안 가슴이 콩닥거려 멈추지 않았고 그녀도 제 목을 안고 살짝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몸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첫날의 서툰 접촉을 시작으로 우리는 연인 관계로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고시텔이라는 환경은 여전히 답답했지만 이제는 방 한 구석에도 온기가 가득 느껴졌습니다. 공용주방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복도에서 슬쩍 손을 잡고 지나갈 때면 다른 사람들 몰래 비밀을 나누는 듯한 긴장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저는 이미 새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빚도 많이 줄어들어 조금만 더 하면 고시텔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녀가 정말 좋은 조건의 직장에 합격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오빠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조금만 배우면 내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막 성장하는 회사이고 연인이 함께 일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열정이 워낙 대단했고 실제로 전공 지식도 제 회사의 사업 방향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상의 끝에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고시텔 방에서 이삿짐을 싸는 날, 저도 거의 동시에 제 방 짐을 정리했습니다. 나름 추억이 깃든 방이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하면서도 홀가분했습니다. 이 생활도 결국 언젠간 끝이 나는구나.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 급급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리는 근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조금 큰 원룸을 찾아냈고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비록 신혼집이라 부를 만한 화려한 공간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고시텔보다는 훨씬 넓고 쾌적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나와 결혼해줘.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평생 함께하며 책임지고 싶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자기랑 함께라면 힘든 길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 작은 식을 올렸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았고 회사도 점점 성장해가니 마음속에는 더 큰 꿈과 미래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겨 살면서 아이 계획도 하며 행복하게 지냅니다. 아직은 둘이서 열심히 사업에 집중하고 싶어서 1년 정도만 더 우리 일에 매진하자고 약속한 상태이지만요. 그래서 매번 서로 사랑을 나눌 때는 콘돔을 준비하며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되었지만 머지않아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날이 오겠지요. 저는 가끔 예전 고시텔이 있는 동네를 지날 때면 꼭 1층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삽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자주 앉았던 그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잠시 쉬어가면서 그 시절을 돌이켜보죠. 처음에는 빚을 갚기 위해 초조하고 힘들게 머물렀던 곳, 때로는 새로운 인연과 뜨거운 시간을 나누기도 했던 곳, 그리고 결국 지금의 아내를 만나 미래를 다짐한 결정적인 공간이었던 그곳. 생각해보면 고시텔은 분명 답답하고 힘든 생활 환경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이토록 극적으로 변화시킨 특별한 무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복도와 얇은 벽, 2층 공용주방, 옥상 빨래줄,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던 수많은 사람들의 숨소리와 한숨소리,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저를 단단하게 단련했고 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사연과 아픔, 희망을 품고 있었고 어느 날은 뜨겁게 사랑했다가 또 어느 날은 가볍게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많은 순간들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지금 아내를 만나 함께 보낸 시간이죠. 부딪혀 넘어진 빨래바구니 속에서 시작된 어이없고 우스꽝스러운 만남이 이렇게 평생의 반려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며 이룬 것들을 돌아볼 때면 힘들게 돈을 모았던 기억조차 아름답게 느껴지니까요. 언젠가 저희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마 고시텔의 빨래방에서 옷을 뒤섞은 사연을 이야기해주며 서로 웃는 모습이 벌써부터 그려집니다. 아이가 에이, 그게 무슨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하고 장난스럽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게는 그 순간이야말로 운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고시텔은 인생의 전환점이자 가장 많은 추억을 심어준 장소입니다. 한때 배신과 실패를 맛보고 빚에 쫓겨 어쩔 수 없이 몸을 누이던 곳이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인생의 파트너를 찾았고 새로운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내와 함께 사무실을 꾸려가며 더 큰 미래를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1년 뒤에는 조금 여유를 찾고 가족을 꾸릴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서로 주의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일종의 설렘과 책임감이 뒤섞인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먼 훗날 저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집에서 한결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도 저와 아내는 가끔 그 고시텔 이야기를 꺼낼 것 같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는데 참 추억도 많았지 하며 웃음꽃을 피울 테지요.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혹시나 시간이 나면 여전히 남아있을 그 편의점 앞에 잠시 앉아 예전의 우리 모습과 여름밤 땀에 젖은 옷가지들과 빨래바구니를 쏟으며 마주친 그날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제가 고시텔에서 얻은 소중한 인생의 한 페이지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